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시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독감 백신 그리고 통신비 지원 이 부분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워왔는데 모처럼 만에 어떤 합의하는 그런 협치의 정치를 본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기분 좋게 됐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7조 8천억이라는 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돼야 된단 네. 말이죠. 근데 또 여야가 또 공방을 벌이면서 서로 내탓 공방하다 보면 이게 추석 이후에 만약 국회에서 통과하면은 진짜 필요한 자금이 이 취약계층이라든가 직접적 피해자에게 못 가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서로 양보한 것 같아요. 특히 여당이 많이 양보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통신비 2만 원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선별 지원으로 예. 원래 정부안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선별 지원으로 바꾸고 그 대신에 야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돌봄 지원 뭐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거 명칭은 네. 다르지만 법인 택시 기사에도 주고 또 독감 무료 백신도 취약계층에 주는 그래서 잘 모양새가 만들어져 왔고요. 가장 중요한 국민들은 하여튼 뭐 통신비 2만 원이 전체에 가든 뭐 나이별로 가든 그것도 국민들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추석 전에 지급되느냐 이 부분을 관철시킨 것 같습니다. 비슷한 느낌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의 지원 여부는 사실은 그냥 어떻게 지원되느냐, 추경이 쓰여지느냐보다는 처해 있는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아무튼 이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뭐 그 통신비 지급 관련해가지고 또 뭐 들어왔다 나왔다 후퇴했다 뭐 이런 논란도 있고 일부 업소에 대해서 왜 지원하는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예. 그거와는 별도로 아무튼 추석 앞두고 국민들한테 빨리 처리가 돼서 지급이 되는 거는 받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 도움이 될 거다 네. 판단이 듭니다. 네. 네.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을 받아왔죠. 국회를 뜨겁게 달궜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격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부분은 박정하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본인은 당에 부담을 주기 싫어서 탈당을 선언하지만 자기에게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의원직은 유지하되 당정만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 활동은 그냥 계속하게 되는 거고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가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 있는 국민의힘 소속 당 의원에서 이제 제외되고 무소속 의원이 되는 거죠. 얘기한 것처럼 뭐 짧은 뭐 탈당문이었어요. 그 안에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있었던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 뭐 이렇게 됐는데요. 그저께 월요일인가요? 본인이 이제 있었던 주말 전에 있었던 의혹에 대해서 이제 오후에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변을 얘기했는데 그 이후 어제부터 사실은 당 지도부나 의원들 사이에서 박덕흠 의원 개인의 문제 이전에 어떤 당의 부담이 좀 많이 되고 그다음에 혹여 있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좀 이어져 왔었거든요. 이참에 박덕흠 의원이 본인 전 스스로 결단하는 모습을 좀 보여서 당과 본인의 약간의 그래도 조금의 이제 모양새를 좀 갖춘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15일 날 시민단체로부터 지금 이해충돌과 관련한 고발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탈당과는 별개로 어쨌든 수사기관의 이제 수사는 진행이 될 거고 지금 의혹이 불거진 건에 대해서는 좀 진실이 좀 수사 이후에 밝혀질 텐데 이 수사와 별개로 사실은 전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 건데 네. 국회 차원에서 윤리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1차 검증이 한번 있어주는 게 수사기관의 수사와 별개로 있어주는 게 국회의 본 기능을 하는데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좀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뭐 진상조사라든지 그런 요구가 있어 왔거든요. 이번 사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민주당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전에만 해도 뭐 정말 총공세를 벌였습니다. 네. 뭐 도둑놈이 경찰 탓하는 격이다라는 말까지 쓰면서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이번 탈당 선언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김이 민주당은 빠져버렸죠.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예. 이게 국민의힘에 대한 당에 대한 공격과 같이 갔는데 박덕흠 의원이
탈당을 해버리니까 네. 이제 무소속 박덕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박덕금 의원은 그 국민의힘에 퍼붓던 왜 이런 의원을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놔두느냐. 이런 정치 공세에서 국민의힘을 도와준 꼴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괄적 뇌물죄라든가 지금 시민단체에서 박 의원을 고발했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저는 박 의원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뭐 입찰 100%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거기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또 시민단체에서는 특수 공법을 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에게 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토비를 이제 그 4회 연속을 해요. 그 상임위를. 예. 이것도 이제 당에서 전에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라든가 당대표가 과연 몰랐겠느냐 이것을 통합당에서도 이렇게 건설회사가 연결이 많은 사람을 실제로. 근데 그런 점도 이제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 2천억을 수주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신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떤 의심을 갖게 되냐 하면은 저 사람이 건설회사에 대한 방파제 역할로 방패막이로 국회의원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요. 자기는 공개 입찰을 덩덩덩당하다니만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사과해야죠.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의 회사 이것도 뭐 백지센터 하겠지만 비장상이니까 상장이 아니니까 그것도 안 팔린 거 아니 결국은 그 또 자기 가족 회사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 대한 그 건설 수주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국민에게 죄송하다 그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달게 받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리고 이제 정치 공세에서 피하기 위해서 나 탈당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 참 제가 봤을 땐 참 좀 향후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이제 앞으로도 많이 나올 텐데요. 선출직 그 국회의원이나 뭐 단체장들 같은 경우 이번에 물론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좀 전에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박덕금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국토위 위원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그리고 그렇게 되어 왔던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특정하지 않더라도 예. 당내에서 뭐 개혁 차원에서 국회 개혁 차원에서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 개혁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좋은 안을 좀 만들어내는 것도 이번 사례를 통해서 배울 네. 수 있는 점 아닌가 이런 그래서 생각이 지금 듭니다. 얘기가 나오지만 이해충돌 방지법 이 문제가 이번 국회에서 정식으로 좀 논의돼서요. 계속 범위 문제가 그랬거든요. 현실적인 네. 범위를 정해서 빨리 관련법을 제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면은 벌써 추석 연휴고 이제 10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반갑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10월 3일 개천절에 일부 보수단체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서 단호한 입장을 냈습니다. 관련해서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8월에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코로나가 재확산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을 위해서 대통령은 어떤 관용도 허용할 수 없다라는 발언이었는데 이렇게 좀 집회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아예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집회를 하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보수단체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집회를 고집을 하는 건지 좀 이 부분도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아이디어가 들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김진태 전 의원이 낸 아이디어라 그러죠. 예. 아이디어가 놀라운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김진태 전 의원이나 민경 전 의원이라든가 보수단체에서 이 문재인 정권 반대 집회잖아요. 퇴진 집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퇴진 반대하는 거와 국가적 이해관계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혼용되면은
자신들이 지금 애국적 집회라 그래요. 애국적 집회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한다 그러거든요. 지금 거의 혼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라는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국민적인 이해관계거든요.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으로 다 단결하고 통합해야 되는 말이죠. 근데 그것을 자신들의 정파적이고 낙리당역적 이해관계가 혼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이런 게 있는데요. 이 드라이브 스루를 한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간접적인 방역에 대한 간접적인 방해 행위예요. 법망을 피하는 그런 방해이죠. 철저하게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를 하겠다. 그럼 교통이 막힐 것이고 거기 한 사람만 탄다는 보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또 여러 사람이 탈 수도 있고 거기 온 사람들이 또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요. 또 내려서 뭘 또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다시 전국적인 확산의 계기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전 이런 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고요.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계속 종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법망을 피해가는 이러면서 탈법적인 어떤 그런 간접적인 방해 행위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하나는 지금 기상천외하게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 8.15 대규모 집회 때 봤던 것처럼 그 집회를 계기로 꼭 코로나가 확산됐다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그 상황이 연출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방식을 더 고민할 수 있잖아요. 있는데 굳이 저렇게 모이는 건 차 안에 있다고 해서 글쎄 어쨌든 집객이 되고 모이다 보면은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음식도 드셔야 될 거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가야 될 거고 그게 어쨌든 집객이 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잖아요. 그거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그 다른 방식을 고안할 수 있는데 왜 꼭 저런 방식을 고집하나라는 생각에 저는 저렇게 말고 다른 방식으로 외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 당국이 들어가는 그다음에 여권의 반응 이런 걸 보면 또 그것도 좀 너무 과하다,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대통령 말씀 좀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봤습니다만은 반사회적 범죄,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 근데 먼저 있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 예단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언제 한 번쯤은 좀 귀를 열고 좀 들어보실 필요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게 언론가 맡기고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저렇게라도 하겠다는 국민들의 아픈 부분은 한번 좀 보듬어 주셨다면 저렇게 강하게 여러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나와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입지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두 가지 양면으로 제가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 어느 것보다 방역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지금의 입장은 어느 정도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반면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내겠다라는 일부 보수단체의 입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사실 이전에 광복절 집회를 두고서도 국민의힘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여러 관심이 갔는데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에 약간의 지도부상의 목소리에 차이점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느냐 아니면 무너져 내리고 마느냐를 가늠하는 그야말로 절제절명의 시기라고 봅니다.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바로 이 순간 부디 여러분의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국민과 함께 해주시기 두 손 모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법이 허용하고 방역에 방해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한번 판단해 봐야 될 테고 어느 쪽의 입장을 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드라이브 스루라는 것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권리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엔 집회를 미루기 위해서 두 손 모아 부탁드린다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에는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나 또 이런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이 상황들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과연 진짜 입장은 뭔가
근본적인 물음이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두 가지의 그 정치 세력이 지금 혼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 통합당과 뭐 새누리당 이쪽에서 이어졌던 그런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들, 국회의원들이 대다수죠, 상당히 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당을 좀 새로운 보수 개혁적인 당으로 좀 고쳐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같은 건 제가 보기엔 독일 유학을 해서 그런지 기민당 모델, 유럽의 이제 3인당과 기민당 모델이 양 극단을 제외하면서 사회 발전을 이룬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네. 기민당 모델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재의 국민의힘을 좀 보수 개혁적인 당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5.18 문제, 호남 문제, 당명 문제, 당 칼라 문제까지,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 경제 3법 문제, 네. 이것도 부딪히고 있잖아요, 실제로. 예, 그렇죠.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일환으로 지금 이 개천절 집회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결국 김종인 위원장의 힘과 기존의 어떤 정통 야당을 지켜왔던 힘들이 계속해서 부딪힐 겁니다. 부딪히면서도 대선을 향해서는 더욱더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는데 네. 이것이 김정인 위원장이 예를 들면 장악하고 누르고 자기 힘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사실상 김정인 위원장의 새로운 당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기존에 있던 세력이 올라서게 되면은 또 이제 국민의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당으로 변질되는 그러한 기로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김정인 위원장의 행보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내부 여러 저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건에 관해서는 좀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봤던 그 그래픽에서 김정인 위원장이 얘기했던 거는 오늘이 23일이죠? 한 10일 굉장히 네. 오래죠. 한 2주 네. 전쯤에. 13일 정도. 예. 그리고 그 사이에 김진태 전 의원이 얘기했던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엊그저께 이제 네. 나왔고, 조영 원내대표는 어제 정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이라 아마 조만간 당내에서 의견이 조율이 될 거고,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아마 국민의힘이 당론을 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대비해서 봤습니다만은 시차가 좀 있고 그 과정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뭐 당내 세력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예.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건 아니다. 네, 최소한 이 건에 대해서는 예. 아닐 거다. 그러면은 이게 지도부 의견이 갈리는 건 아니라고 치고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당장 민주당에서 공격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는 바는 없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눠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조영 원내대표가 이제 그 기자 질문을 받았을 때 나왔던 저 반응인데, 그게 저랑 비슷한 생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개천절에 또 다른 대규모 집회가 생겨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계기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일부의 국민들이 외치는 무언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들어줘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게 무언가 일리가 있으니까 저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해야겠다고 하는 일부가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예. 정치권에서 수용해야 되고 그 장은 어쨌든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점은 너무나 많아요. 네. 언론도 지금 유튜브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정치 칼라에 각한 언론도 세상 다양하고, 그리고 인터넷 언론도 있고, 그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장은 많고요. 충분히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통로는 많죠. 그런데 저렇게 그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집회에 참여한다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세력이 자꾸만 약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약화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하는 분들 그렇잖아요. 자꾸 모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모으려고 그래요? 그 세력을 키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분들이 김진태 전 의원이나 민영 같은 경우는 자꾸 모으려고 그러죠. 약화되니까 자기 그래서 아쉬운 기반이. 게- 그래서 저렇게 무리하게라도 드라이브스루라도 해서라도 모아내려고 하는 거죠. 더 제가 보기엔 기발한 그래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네. 코로나19 확산 안 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해낼 수 있을 텐데 왜 저런 방법만 고집을 하나라는 면에서 다소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해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고안해서 제안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기발하다. 이게 기발하다.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차를 타고 지나간다고 치면 다른 분들은 그날 광화문에 다른 볼일이 있어서 오신 분들은 얼마나 불편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음식도 먹어야 되는 거고 용기도 봐야 되는 거고 하다 보면 예. 이게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도 뭐
요새 온라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네. 안에서 뭘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을 해도 될 텐데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초청 방송기자클럽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참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다양한 답변들을 했는데 저희가 좀 몇 가지 주제들 중에서도 특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본인이 계승해서 나갈 것이다. 그 발전시킬 책임이 만일 자기 대권을 잡게 된다면 본인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문 대통령과의 친문 지지를 많이 받아서 사실상 당대표가 됐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대한 일종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벌써 나오더라고요. 그 패널 어느 패널이 저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어느 패널이 차별화하지 않겠냐.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다 나중에 가면 다 차별화한다. 예. 네. 그러니까 당신도 할 거 아니냐. 뭐 그런 질문의 요지가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이낙연 대표가 나는 지금의 대선보다도 당을 움직이는 데 중요하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적으로 하는데 더 역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별화는 단어가 굉장히 그 핫한 단어죠. 예민한 단어입니다. 여권 내에서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나중에 가다 보면은 이 차별화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력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비판적 차별화. 나는 문재인 정부하고 달라.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줘. 이러한 차별화는 사실상 여권 내의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당대표 선거에서 지원해준 친문 세력으로부터 저럴 수가 있나?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낙연 다음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가면은 이런 게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을 때에 국민들이 뽑아줬을 때에 그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의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5년이잖아요. 5년 지난 다음에 국민의 요구사항은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낙연 대표가 담아야겠죠. 근데 그것을 굳이 차별화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네. 거죠. 물론 뭐 구별할 건 구별하고 난 다르다라고 얘기해야지만은 새로운 리더십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던 리더십을 5년 뒤에 도전한다. 그럼 그건 떨어지는 길이죠. 그거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시대와 변화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아우르는 어떤 차별성들 이런 부분들을 이낙연 당대표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상당히 그거는 상당히 노련한 정치적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신념도 필요하고요. 내일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초청 토론회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 박정화 대변인께서는 여러 가지 주제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쏟아질 여러 질문들 중에서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는 질문을 하는 기자분들 많이 준비를 하셨을 테지만 저는 제일 좀 궁금한 게 당신께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국민의힘 안에 대권 주자분들이 운집해서 네.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시점이 언제고 그다음에 위원장께서는 그 운동장을 언제쯤 개방을 하실 건지 그다음에 본인은 만약에 여기 선수들이 많이 지쳐 있다면 그리고 선수들이 힘이 좀 딸린다면 본인은 할 의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본인이 대한 선수로 뛰려는 그래서 향후 지금 형식적으로는 내년 4월까지입니다만은 그때까지의 이 로드맵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좀 집요하게 여쭤서 그 답이 좀 명쾌하게 좀 나오기를 좀 바라고 있어요. 예. 그 질문이 아마 꼭 나오지 않을까. 나올 거예요. 많은 나올 건데 기자분들이. 그동안 보면은 예. 공사석에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아직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덜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그게 명료한 답을 어느 분인가가 좀 이끌어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물러난 대표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대표의 전개를 그린 만화책이 나와서 정부와 여당 인사 45명을 초청을 해서 출간 기념회를 열었는데 이게 정부의 2단계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기는 했습니다. 이게 50명 이하 실내를 지키긴 했는데 이 출간 기념회 자체를 이 시국에 연 게 맞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을 그런 하십니까?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러고 좀 더 조심했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해찬 전 대표의 여권 내에 상당한 파워, 영향력을
입증해 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박병수 국회의장도 가고 이낙연 대표도 가서 여러 얘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여권 내에 영향력 끼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거죠. 그것은 결국은 이해찬 전 대표가 아직도 여권 내에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당대표 2년을 하는 동안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여권을 장악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이해찬 전임 대표는 사실상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평민당에 88년도인가요? 평민당에 들어가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또 김대중 정부 때는 교육부 장관하고 노무현 정부 때는 국무총리하고 또 문재인 정부 때는 당대표하는 하여튼 이게 아주 대단한 정치 역정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기반도 있는 것이고 영향도 발휘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 출판 기념회에서는 이해찬 전임 대표가 갖고 있는 영향력, 여권 내에 갖고 있는 영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모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유영하 교수 말씀하시는데 저희 방송 화면 자막을 쭉 봤더니 굉장히 찬사 일색으로 나오다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우상화하고 있다, 뭐 이런 또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가 나와서 저도 모르게 이게 웃음이 나오네요. 어떻게 보고 일단 계십니까? 오랫동안 정치를 했고 이제 네. 은퇴하고 정리하는 수순을 가고 있으니까 뭐 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국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앞으로 이제 회고록 준비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직접 그 뭐 저술한 회고록에 대한 출판 기념회도 아니고 어디선가 이렇게 당신이 이제 일대기를 정리한 만화식의 책의 출판 기념회를 이 시점에 저런 식으로 꼭 했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어요. 예. 두 번째는 안에 있었던 여러분들 지금 자막에서 저희가 쭉 봅니다만은 저런 굉장히 그 칭송하는 듯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건배에 가서는 무슨 집권 20년 뭐 예.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지금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 그래도 대한민국을 그동안 많이 이끌어왔던 상황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도 좀 극복하고 국민 화합도 좀 하고 통합도 하고 그다음에 혹은 뭐 정치권에 필요한 그러니까 여권에 필요한 쓴소리도 좀 하고 이런 어른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지도자로 매김될까 봐 조금 걱정도 좀 되고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